기대를 안 했었는데 첫째 아들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인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피츠제럴드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보통 F라고 하죠. F. 존 F 케네디. 지금부터는 존 F 케네디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풀네임은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인데요. 피츠제럴드에서 이니셜 F를 따서 지금부터는 존 F 케네디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한테 아버지가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원래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군대 입대할 때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명성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치계의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신체 검사 불합격을 한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 해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해군. 그래서 일본의 대형 군함과 존 F 케네디가 탔던 소형 군함이 충돌해가지고 존 F 케네디가 탔던 그 미국 함정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익사 직전에 있는 해군 부하들을 존 F 케네디 장교였죠. 존 F 케네디가 구출을 한 것도 굉장히 영웅담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일본 군함과 충격했을 때 받았던 그 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존 F 케네디는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 그래서 나중에는 허리 수술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그 정도로 존 F 케네디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국가의 헌신과 희생을 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1세의 말처럼 전쟁에 참가하는 참전이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존 F 케네디도 이제 따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이제 세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첫째 여동생이죠. 존 F 케네디의 첫째 여동생은 정신지체와 또 그걸 수술하기 위해서 뇌 수술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용시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태어난 사람도 딸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둘째 여동생이죠. 그분은 프랑스에서 항공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태어난 사람도 딸이었는데요. 존 F 케네디의 이제 세 번째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여동생은 세 번째 여동생의 딸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영화배우 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와 결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 F 케네디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다섯 번째가 딸로 태어났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세 번째 여동생인 거죠. 그 세 번째 여동생의 딸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는 존 F 케네디의 과거의 조카 사위였던 겁니다. 과거의 조카 사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딸이 태어났는데요.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존 F 케네디의 이제 첫 번째 남동생인 거죠.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인데 존 F 케네디의 첫 번째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 44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첫 번째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만 36세로 법무장관에 기용이 됩니다. 법무장관에. 형이 존 F 케네디가 만 44세에 1961년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만 36세에 법무장관에 기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콤비 플레이를 펼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을 이제 하다가 1968년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그러니까 정말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8월 12일에 보고 해협 상공에서 전사를 하고, 두 번째인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됐지만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에 의해서 암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로 태어났던 존 F 케네디의 첫 번째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또 암살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로버트 케네디가 바로 일곱 번째로 태어난 거고, 여덟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또 딸입니다. 딸은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아일랜드 대사를 지냅니다. 아일랜드 대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막내죠. 막내인 아홉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 가도, 출세 가도를 달렸는데요. 나중에 좀 안 좋은 스캔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 1969년에 여비서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비서가 의문의 사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승했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굉장히 이제 의심을 받았고, 정치기적으로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09년에 에드워드 케네디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의 아들이죠. 아들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이 존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아들은 1999년에 40살의 나이로 항공기에서 비행기 사고로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케네디가의 저주의 그 이야기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또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이렇게 비행기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케네디가의 저주의 이야기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만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여전히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에서 산책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여기에 뽀로로라고 하죠. 뽀로로 이거 마스코트도 있습니다. 자, 뽀로로 마스코트입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전방 한 15m 지점은 간식거리를 가지고 오셔서 저기 휴식 시설에서 앉아서 오손도손 간식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 관련해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존 F 케네디의 형은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도보해협 상공에서 전사를 했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자신은 1960년 11월 9일에 당선이 되는데 이듬해인 61년 1월 19일에 취임하고 대통령 임기를 2년 10개월 한 상태에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동생은 정신지체로 평생 수용시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 그런 저주에 해당될 만한 건 없긴 하지만 아놀드 다섯째의 딸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결혼했다, 이혼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로버트 케네디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법무장관을 하다가 68년도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또 암살이 되고요. 여덟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아일랜드 대사를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에드워드 케네디는 여비서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1969년에 여비서가 의문사를 당해서 같이 동승했던 에드워드 케네디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로부터 40년 후인 2009년에 에드워드 케네디는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1999년에 40살의 나이로 비행기 사고로 또 사망을 합니다. 이러한 그 사건 사고들이 다 케네디가 저주라는 그런 걸로 이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 최고의 로열 패밀리 가문으로 칭해지고 있고, 아버지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당시부터 부와 권력, 명성을 기반으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일념하에 엄청난 교육열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첫째인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2세나 존 F 케네디 대통령 자신이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태어났던 로버트 케네디나 다 하버드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나올 정도로, 또 아버지인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1세도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죠. 대단한 집안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하는 그런 면모들도 보였던 집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족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그런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17년에 출생을 했고 1960년에 만 43세에 당선이 됐는데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분이 당선될 때 20세기에 태어난 대통령으로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20세기라는 것은 1900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19세기인 180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었는데, 반면에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20세기에 태어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1917년생이고 1960년에 만 43세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당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정치적인 난제가 뭐가 있냐면 취임 이듬해인 1961년 4월 17일에 바로 쿠바 피그스만 공격과 관련됩니다. 물론 이제 전임 대통령이었던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던 게 미국 CIA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결행된 것은 35대 대통령 시절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결행이 됐는데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1959년에 카스트로가 이제 공산 정권을 이제 출범시키다 보니까
그 직후에 대통령에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그 전임자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기에는 1959년에 카스트로가 쿠바를 공산화 시켜버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주국가인 미국 바로 코앞에 쿠바가 공산화 돼버리니까 쿠바가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쿠바를 공격을 해가지고 괴멸시킨다, 공산정권을 무너뜨린다, 뭐 이런 게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 의해서 강도 높게 추진이 됐었는데 34대 미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절에는 결행을 못하고 새로운 대통령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결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1959년에 카스트로 정권이 공산 정권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1년 4월 17일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 정권 하에 그런 압제 속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쿠바를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카스트로 세력들이죠. 반 카스트로 세력들 중에 1,500명이 자신들의 고국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의 지원하에 쿠바의 피그스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 카스트로 세력들이 자행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것을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의 타격을, 국제적 망신살이 퍼치게 됐었던 사건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다음 연도인 취임했던 연도죠. 취임한 연도가 1961년 1월 19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딱 석 달 후에 있었던 게 피그스만 공격입니다. 쿠바의 피그스만 공격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석 달도 안 돼서 결행됐던 게 바로 피그스만 공격인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에 실패하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딱 12일 동안 훨씬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쿠바 피그스만 공격이었던 1961년 4월 17일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딱 12일 동안 인류가 아마겟돈, 인류의 종말이 초래될 수도 있는 그 아마겟돈 직전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큰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딱 12일 동안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핵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인류의 종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이 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 위기였었습니다. 그것의 발단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피그스만 공격, 미국이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반 카스트로 세력들이 형식상으로는 공격을 했지만 배후에서 지원 사격은 미국의 중앙정보부, 즉 CIA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도와준 셈이 되지 않습니까? 즉 미국이 자신들의 코앞에 있는 카스트로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가인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 핵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소련이 주도해가지고 핵탄도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재들이 장비들이 소련 군함을 통해서 쿠바에 입항을 하는 뭐 그런 운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미국이 해군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 자재를 운반하는 소련 그 수송선을 이제 차단을 한 거죠.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이제 계속 그 자재 수송을 강행하게 되는 미국까지 이제 핵전쟁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제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핵전쟁을 막아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한 거죠. 협상. 그래서 결론은 수십 통의 편지 뭐 이런 걸 교환을 하면서 총 12일 동안 그렇게 교환을 합니다. 1962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딱 12일 동안 소련의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간의 수십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게 되냐면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그 소련은 쿠바에 설치를 진행 중이었던 핵탄도 미사일 기지를 다 철거하겠다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결국 미국이 판정승을 한 거죠. 판정승을 하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반에 있었던 피그스만 공격 실패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타격을 입었던 것을 1년 반이 지난 1962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 아마겟돈 직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과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이 판정승을 하니까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존 F 케네디의 그 인기가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 그 당시에 또 미국은 흑백 갈등이 지금도 흑인과 백인 간에 흑백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었던 거죠. 흑백 갈등이 있었고 그것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틴 루터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박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박사라 하기도 하고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흑인 민권 운동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명명설이 유명하죠. 명명설 1963년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명설 워싱턴 DC에서 흑인들이 워싱턴 DC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을 하게 된 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흑인 민권 운동인데요. 그때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여기에 석촌호수 동호가 펼쳐져 있듯이 거기에 링컨 메모리얼 앞에는 리플렉팅 풀이라고 있습니다. 수심은 한 4-50m 정도 얕은 수심이긴 한데요. 리플렉팅 풀. 왜 리플렉팅 풀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연못에 햇볕이 반사돼 가지고 햇볕이 반사되는 연못이다 해서 반사다, 리플렉팅, 연못이다, 풀. 그래서 리플렉팅 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동호 북서쪽 코너에서 동호를 촬영을 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링컨 메모리얼 앞에 리플렉팅 풀이 있고 그 맞은편에 169m 높이에 100%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워싱턴 마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링컨 메모리얼 바로 앞에는 리플렉팅 풀이 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가 제 짐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체크건하고 양복 윗도리를 벗어났습니다. 제대로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링컨 메모리얼하고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리플렉팅 풀이 있는데요.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에서 리플렉팅 풀을 바라보면서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유명한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제목이 세계의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게 나의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백 차별이 없는 그러한 미국이 되길 바랍니다.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그런 취지의 연설이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평등한 대우를 받는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 등을 불문하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미국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명연설을 하신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민권법이죠. 포괄적인 민권법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됐었는데 국회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되면서 부통령으로서 케네디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린든 존슨이 1964년에 그 법을 이제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린든 존슨이 그걸 통과시킬 때 국회에 가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포괄적인 민권법을 통과해서 전임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그러한 업적을 기리자 그런 식으로 호소를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게 미국 헌정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민권법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남녀 성별이나 어떠한 이유로든지 차별을 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미국 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포괄적인 민권법인데요. 그게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됐었고 후임 대통령인 린든 존슨 시절에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존 F 케네디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죄송합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를 타고 뚜껑이 없는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오스왈드가 쏜 총탄에 맞고 사망을 했고, 그래서 오스왈드가 이제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관련해서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된다. 이러한 음모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하죠. 여하튼 오스왈드가 용의자로 체포되는데 오스왈드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텍사스주 댈러스 지하 유치장에 있다가 암살된 때로부터 이틀 후죠. 유치장에 수감이 돼 있다가 암살된 때로부터 이틀 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때로부터 이틀 후에 다른 데로 이송하기 위해서 유치장을 나오는 순간 그 근처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바로 용의자 오스왈드를 저격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오스왈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배후 세력을 밝혀내기가 이제 난망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 16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이죠. 제 16대 대통령
제16대 미국 대통령,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35대 미국 대통령,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한 100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두 분 다 암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두 분 다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당선된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나고요. 링컨은 1860년에 당선되고, 존 F 케네디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0년에 당선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녀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악관에서 자녀들을 한 명씩 잃었다, 사망했다, 자녀들이 각각 한 명씩 백악관에서 사망했다, 이런 공통점도 있고, 대통령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된 다음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 부통령들의 이름이 다 똑같다.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은 린든 존슨이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후임은 무슨 존슨인데 거기도 존슨입니다. 여하튼 부통령 이름이 똑같고, 부통령들이 태어난 시기가 100년 차이가 나고, 뭐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게 말을 만들다 보니까 공통점이 100가지나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존 F 케네디든 에이브러햄 링컨이든 대통령 영부인이 공통적으로 24살의 대통령과 결혼을 했습니다. 영부인 나이 기준으로 24살의 대통령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부인들이 24살 시절에 결혼을 한 거고요. 남편하고 결혼한 거고, 또 부인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두 영부인 다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24살에 남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인이 공통적으로 또 프랑스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공통점이 한 100가지 됩니다.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 주요 공통점이 또 이런 것도 있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가 워싱턴 DC 포드 극장입니다. 포드 극장. 포드 자동차 설립자가 설립한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이라는 차를 타고 그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곳은 포드 자동차에서 세운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 포드사 제조 무게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포드 자동차를 세운 포드와 관련이 되는 거죠. 뭐 여하튼 그러한 공통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카톨릭 신자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개신교 신자 대통령이었는데요.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최초로 카톨릭 신자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방 짐이 제대로 있나 확인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그러한 정치 역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부인이 제클린 여사죠. 제클린 여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보다 12살인가 연하일 겁니다. 12살 차이 날 겁니다. 존 F 케네디보다 부인 제클린 여사가 12살 더 적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부인은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죠.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님보다 12살 연하이신 걸로 아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제클린 여사도 존 F 케네디 대통령보다 12살 연하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 인생 역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약에 암살이 안 됐다면 뭐 역사에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지 않았었다면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나 또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 의원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 의원을 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법무장관을 했던 일곱째인 로버트 케네디든 상원 의원을 했었던 아홉째인 에드워드 케네디든 존 F 케네디라는 형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암살이 안 됐다면 그 동생들 로버트 케네디나 에드워드 케네디도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 로열 패밀리 가문으로서 뭐 부와 권력, 명예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에 참전하는 참전도 엘리트가 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신념을 갖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다 자원 입대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한다, 봉사한다 이런 정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 명예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했던 가문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문, 로열 패밀리 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꽃다운 나이에 만 43세에 44세에 취임을 하고 만 47세 때 별세를 하신 존 F 케네디의 그러한 그 짧은 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연설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연설들이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19일에 취임을 할 때 했던 취임사에서 가슴 뜨거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제35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인 이 연설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한번 풍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에서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을 1시간 21분째 하고 있는데요. 아까 12시 직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후 1시 22분입니다. 자, 조깅로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깅로. 자, 이곳이 조깅로입니다. 조깅로고요. 자, 조깅로 폭은 한 6m 정도 되고 100% 우레탄으로 포장돼서 무릎 충격을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호입니다. 석촌호수 동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석촌호수 동쪽에 있다 해서 동호라고 합니다. 현재 동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동호와 저 반대쪽에 있는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 200m 가면 굴다리 통과하면 서쪽에 서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추고 있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2563m입니다. 그래서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입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제35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 이렇게 명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각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묻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류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던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취임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는 명연설을 게티스버그에서 1863년에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었듯이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 지난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국민 여러분이 또 세계 각국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국가나 또는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는 취지의 깊은 울림을 주는 그 연설을 마지막으로 오늘 한 1시간 30분 가까이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직장 휴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장 휴무여 가지고 앞으로 석 달 정도 후에 미국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여권 사진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에 가서 여권 재발급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 신청도 했습니다. 6일 후에 찾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여권 재발급 신청이든 신규 발급 신청이든 신청하면 한 6일 정도 후에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급 신청을 했고요. 시간이 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서쪽 코너에서 장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핵심 요지는 태꿈스의 저주와 그 태꿈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기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